자, 그러면 이제 제가 테이블을 하나 만들었죠. 유저스라는 테이블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 테스트용이기 때문에 뭐 현재는 큰 의미는 없고요. 자, 테이블을 그리고 제가 이제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스타터 여기를 스프링 부트. 자, 거기다 교재에다가 제가 뭐라고 해놨죠? JPA-DB 시큐리티라고 하겠습니다. JPA-DB 시큐리티. 나머지 부분은 뭐 크게 좀 얘기하는 건 시큐리티. 자, 지금 이제 추가를 해줘야 될 게 조금 많은데요. 일단은 뭐 출력될 때, 일단 기본적으로는 JPA가 필요하죠. 그 다음에 웹이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 롬복도 집어 넣고. 이게 인터넷으로 데이터 가져오는 방식이라서 롬복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IBTS가 아니니까 컨피그레이션 프로세스는 필요 없고, 오라클. 저는 오라클 나중에 이제 이걸 바꿀 겁니다. 오라클. 네트워크가 느리니까. 그 다음에 데브툴. 생성되는 SQL이라든지 SQL 오류 같은 거. 그 다음에 뭘 했죠? 지금 복. 그 다음에 롬복, 데브툴, 시큐리티. 자, 이제 필요한 것들 다 했고요. 자, 여기서 넥스트 하면 이 사이트에서 이제 프로젝트를 다운로드 받겠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이제 약간 수정이 들어갈 부분이 보이죠, 그죠? 이런 부분들. 저는 이 부분을 바꿔야 돼요. 여러분들은 뭐 그러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저희 JSP를 쓸 거기 때문에 이 부분, 이 세 개 정도. 그 외에는 뭐 추가적으로 그렇게 들어갈 건 없습니다. 그래서 스프링 부트 데이터 시큐리티 어디 갔어? 있구나. 자, 저는 뭐 여러분도 그 안에 있는 내용 보고서 수정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한번 이제 스프링 부트에 대한 게 실습 한번 해본다. 이 정도 느낌으로 하시면 됩니다. 이전에 저희가 했던 게 있었죠. 아까 한글 처리하는 파트가 이쪽에 있었던가? 여기 아니었네. 웹 쪽이었나 보네요. 혹시 이제 한글이 깨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운영 체제에 따라서 이게 좀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어떤 운영 체제에서는 한글이 깨지지 않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지금 저는 이 부분이 저 같은 경우에는 바뀝니다. 여러분들은 뭐 바뀌지 않겠죠. 바뀌지 않는 분도 있을 테니까 저는 이제 수정이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여기서 가볼까? 11이 되었는데? 데이터베이스 안 썼나, 그래서?
이걸로 이제 저는 대체를 하고요. 좀 띄우겠습니다. 이게 너무 붙어 있으니까. 그리고 앞서서 했던 것 중에 JSP를 사용하기 위해서 롬복은 아까 추가했고 이 세 개만 추가하면 저는 대충 작업이 끝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DBMySQL 웹 바로 아래다 붙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기본적인 세팅은 끝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저장을 하고 아까 그쪽 여기 있네요, 그죠?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저는. 자, 이제 기본 세팅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지금 이게 JSP로 동작을 하기 때문에 src 폴더에 가서 기존에 있던 폴더를 생성을 해주겠습니다. 웹 app 그다음에 웹 inf views에서 여기다가 만들어 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JSP가 되기 위해서는 서블릿 초기화 파일이 필요하죠. 제가 이전에 작성했던 그 폴더에 보면 컴피그 쪽에 서블릿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만 복사를 해서 어디 갔어? 안 만들었구나. 제가 만들어야 되겠네요. 패키지를 .컴피그 시작 응용 프로그램 시작 프로그램이 여기 있죠. 여기 아래에 제가 컨피그레이션 쪽에다가 복사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패키지 쪽이 약간 좀 다를 테니까 여기 있는 부분을 우리가 실행시키는 프로그램, 대상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얘를 사용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복사를 해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JSP를 쓸 수 있게도 됐고요. 그 다음에 JPA를 쓸 수 있는 상태도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개발을 시작하기 위한 환경이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웹으로 실행돼야 되기 때문에 애플리케이션 애트리뷰트를 여기다가 한번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리소스 아래 여기다가 이제 서버 쪽 서버 포트는 서버 포트 9010 그 다음에 서버의 서블릿의 컨텍스트 패스가 저는 스프링 JPA 시큐리티로 하겠습니다. 뷰 리졸버 스프링의 MVC에서 제공되어야 될 거고 뷰의 프리픽스 앞부분에 붙을 게 아까 말한 그 웹 INF 뷰스입니다. 그리고 스프링의 서픽스 전미사 뷰의 suffix.jsp 그 다음에 데이터 소스를 지정하겠습니다. 저는 JPA를 쓰기 때문에 자, 스프링 그 다음에 데이터 소스 유저네임 저는 오라클 테스트입니다. 스프링의 데이터 소스의 패스워드 이거고요. 스프링의 데이터 소스의
드라이버죠. 드라이버 클래스 네임이 오라클. 제가 다른 데 해놨던 것 같은데 잠깐만. 이걸 다 쓰고 있으려니까 힘드네. 자, 여기 지금 마이베티스하고 JPA하고 좀 URL 그 파라미터 이름이 틀리니까 그거 주의하시고요. 리소스 여기 있죠. 여기 다 있네. 그러면 요 부분이 다르고 요거는 똑같으니 상관없고. 그대로 가져오겠습니다. 이게 마이베티스는 JDBC 하이폰 URL입니다. 그리고 JPA는 그냥 URL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SQL을 자동적으로 이제 생성하는 것을 우리가 보도록 세팅하겠습니다. Spring JPA Properties Hibernate. 이거 Show SQL 그 설정해서 보셨죠, 그죠?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가 필요한 것들 세팅이, 그리고 이제 일렬로 쭉 나열하는 게 아니라 적절하게 라인을 분배해서 볼 수 있게 만들어 주기 하기 위해서 하이버네이트의 포맷 SQL을 포맷해서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포맷을 잘 짜서 자, 어플리케이션 세팅이 교재에서처럼 끝났습니다. 자, 그리고 맨 마지막에 여기에 이제 그 나와 있듯이 웹의 홈, 그러니까 컨텍스트 루트 패스라고 하는 이거 좀 넣어놔야 되겠구나. 아이고. 여기 건드린 건 아니죠? 잠깐만. 요거. 자, 다른 데 한 건 아니죠? 설마? 여기가 웹의 홈입니다. 여기다가 아래다가 index.html이라고 해서 HTML 파일을 하나 넣어놓겠습니다. 그게 이미 그 나와 있으니까 그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index.html 한 다음에 그게 보면 이제 헤더 쪽은 따로 명칭을 안 줬구나. 타이틀에서는 그냥 그대로 두고 제가 이렇게 지금 그 배포해드린 교재는 이렇게 해져 있죠. 출력하도록. 자, 이렇게 했습니다. 자, 현재는 웹 설정까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JSP가 아닌 HTML 자체를 내가 접근해서 출력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자, 스프링 부트를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원래는 스프링 부트라고는 아이콘이 아래 뜨는데 지금 여기는 없네요. 여기 지금 제가 이걸 겁니다. 스프링 부트 JPA DB Secure Application.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컨텍스트 루트 패스가 스프링 JPA 시큐리티고요. 대기 포트가 9010번이죠. 그리고 우리 프로그램이 index.html입니다. 그럼 이렇게 했을 때 한번 띄워보죠.
9010입니다. 그 다음에 스프링 부트 이름 뭐야? 스프링이야. 스프링의 JPA Security index.html 했을 때 지금처럼 이렇게 화면이 뜨죠.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딱 하나 했습니다. 뭘 했냐면 form.xml에 의존성 추가에다가 그냥 시큐리티를 추가만 했을 뿐입니다. 요거 했다는 이유로 이걸 해주게 되면 내부적으로 스프링 부트가 이 시스템을 빌딩할 때 모든 페이지에 대해서 저렇게 로그인을 요청하는 페이지를 띄워줍니다. 이게 스프링 시큐리티의 기본 인증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에. 그럼 어떻게 그러면 접속하느냐? 여기에 실행이 될 때 여기 보면 임시 번호를 이렇게 비밀번호를 만들어 줍니다. 이걸 그대로 복사하셔가지고 어디 있어? 자, 유저는 유저 네임으로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유저라는 객체가 실제 존재합니다. 스프링 시큐리티에. 그래서 따로 하지 않고 패스워드만 여러분들이 입력을 해주시고 사인하게 되면 이제 우리가 원하는 우리 원래 요청했던 사이트로 왔죠. 이건 여러분이 어떤 페이지를 하든지 동일하게 이걸 묻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스프링 시큐리티의 기본 인증이라고 얘기해요. 자, 인증이라고 얘기하는 이유를 아시겠죠?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입력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스프링 시큐리티를 깔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그걸 설명해 드릴게요. 다시 앞으로 가겠습니다. 요 그림이요, 그림. 자, 요게 지금 보시면 아시겠죠? 이게 지금 뭐냐면요. Authentication 필터는 클래스입니다. 근데 나머지는 전부 다 인터페이스예요. Authentication Manager, Authentication Provider, 그 다음에 User Detail Service, 요거 세 개는 전부 다 인터페이스입니다. 그 얘기는 커스텀하게 쟤를 상속을 받아서 어떤 작업을 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이렇게 이 구조를 여러분이 시큐리티라고 하는 의존성을 추가만 하게 되면 지금 이 구조를 만들어줍니다. 자동적으로. 그래서 리퀘스트가 들어오게 되면 인증 필터가 있어가지고 디스패치 서블릿을 가로채서 이 작업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용자는 분명히 ID 패스워드 입력하겠죠? ID 패스워드가 인증 객체로서 넘어옵니다. 이쪽으로. 그래서 여기서 이걸 딱 하는 순간에 ID 패스워드를 담죠. 인증 객체에다 담습니다. 정확하게는 이제 유저 디테일스라고 하는 객체에다가 담습니다. 정확하게는 유저 디테일스라고 하는 인터페이스고요. 얘가 생성된 객체는 유저라고 하는 객체인데 그 객체에다가 넘어온 값을 담게 됩니다. 그리고서 처리를 어텐티케이션 매니저한테 위임합니다. 이게 제가 위임한다고 얘기했지만 실제로는 얘가 얘를 불러주는 겁니다. 일단 왜냐하면 어텐티케이션 필터에 들어가 보면 자기가 현재 자기 쪽에 등록이 되어 있는 기본 매니저가 있습니다. 그 매니저 리졸브라고 있어서 그 매니저 리졸브를 통해서 자기가 호출을 해야 될 매니저를 호출합니다. 그럼 얘는 인증 객체를 받죠. 그러면 어텐티케이션 프로바이더가 뭔가 하면요. 실제로 데이터베이스와 연결되는 모든 서비스는 유저 디테일스 서비스라고 하는 인터페이스를 구현해서 만듭니다. 여기서 여기 안에 여러분들이 실제로 쓰는 그 기존 만들었던 팩토리, 그죠? 레파지토리에 있는 메소드가 실제로 호출되는 곳이 여기입니다. 그 DB 운동을 하게 되는데 기본 인증은 어떠냐? 요 각각들이 그냥 비어 있습니다. 아무런 처리가 안 돼 있고요. 페이지별로 그냥 로그인하고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받도록 되어 있고 그것은 데이터베이스와 상관없이 스프링 부트가 실행이 될 때마다 동적으로 임의의 비밀번호를 생성해서 줍니다. 아이디는 당연히 유저고요. 그러면 이 경우에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여러분들이 일단 중요한 게 모든 페이지에 대해서 전부 다 인증을 하게 됩니다. 모든 페이지에 대해서.
그게 어떤 페이지든. 뭐 강력하죠, 그죠? 여러분이 내부에서 어떤 링크를 클릭하는 순간에 아까와 같은 그런 아이디 패스워드를 묻는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모든 페이지는 네가 접속하려면 무조건 인증해라 이 말입니다. 근데 이런 어떤 연결성, 이렇게 프로그램 구조를 누가 만들어줬느냐? 내가 스프링 부트 프로젝트를 할 때 선택했죠. 시큐리티를. 선택하게 되면 걔가 다운로드 되기 전에 빌드된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해주는데 그때 이 순서와 구조를 다 전부 다 맞춰 놓습니다. 스프링 부트가. 내가 할 건 없어요. 그냥 나는 그냥 단순하게 스프링 시큐리티에 의존성만 추가해주면 끝납니다. 이게 기본 인증인데 사실 이렇게 안 쓰겠죠. 생각해보면. 만약에 로그인하는 페이지는 어떨까요? 로그인하는 페이지. 물으면 안 되잖아. 로그인하기 위한 로그인 할 수는 없잖아요. 또는 이제 예를 들어서 회원 가입 같은 거. 그런 건 인증을 물으면 뭐야? 자기 자체가 아이디 패스워드가 없는데 그 사람이 회원 가입하려고 하는데 물어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기본 인증을 쓰기는 상당히 곤란하고요. 우리가 원하는 거는 사용자 정보는 데이터베이스에 존재하고요. 그 정보를 적절하게 조회하고 처리하는 어떤 서비스가 존재하고요. 그 서비스를 호출하는 인증 프로바이더가 존재하고요. 인증 프로바이더를 호출하는 매니저가 존재하고 해당 매니저가 호출될 수 있도록 필터가 존재하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할 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 필터를 재설정하는 거. 첫 번째 하나. 두 번째, 이 서비스 내용을 재설정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처리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해야 될 게, 여기 보면 이제 이 내용을 한번 필요하신 분은 읽어보세요. 어떤 식으로 해서 위임되고 넘어가는지에 대한 설명인데, 잠깐만 볼게요. 자, 어덴티케이션 매니저라고 해서 그 필터가 기본 인증에서 자동적으로 등록이 된 어덴티케이션 매니저가 있고 실제 그 구현체가 존재합니다. 어덴티케이션 빌더가 매니저 빌더가 존재하고요. 얘가 필터가 처음에 하는 일은 요청을 가로챈답니다. 필터링 한다는 얘기죠. 근데 사실은 뒤쪽에서 보자면 얘는 필터 인터셉트에 가깝다고 볼 수 있는데 어쨌든 가로채에서 인증을 시도하고 그 다음에 리퀘스트에 대해서 값을 ID 패스워드 값이 넘어올 테니까 그래서 어덴티케이션 인증 객체로 변환해서 매니저한테 위임한다. 매니저한테 호출한다고 되어 있고요. 내부적으로 봤을 땐 자기가 호출할 매니저를 리졸버, 비우 리졸버와 똑같습니다. 근데 디폴트로 이미 지정되어 있는 매니저를 호출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한 작업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두 번째 이제 요건 실제 클래스고요. 두 번째는 이제 어덴티케이션 매니저라고 해서 얘는 얘기했지만 인터페이스라고 했습니다. 자, 리퀘스트에 대해서 실제 인증을 하는 곳인데 얘는 인터페이스죠. 그러면 구현체가 존재할 겁니다. 그 구현 클래스가 뭐냐면 바로 프로바이더 매니저입니다. 요거는 이미 정의가 되어 있어요. 임의로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리고 이 인터페이스이기 때문에 이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는 프로바이더 매니저에는 당연히 어덴티케이트를 오버라이드 했겠죠. 구현했으니까. 그리고 이게 끝나면 어떻게 되느냐? ID 패스워드 플러스 그 사람의 롤, 역할이 나옵니다. 역할. 이 사람이 지금 관리자인지 유저인지. 그 정보가 다 포함이 돼서 어덴티케이션 필터로 넘어가면 어덴티케이션 필터가 그 정보를 최종적으로 시큐리티 컨텍스트라고 하는 보안 정보 객체에다가 담아두게 됩니다. 그걸 저장하고 있어요. ID, 패스워드, 롤. 자,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프로바이더 매니저라고 하는 것은 어덴티케이션 매니저를 구현한 클래스라고 그랬죠. 우리가 만든 거 아닙니다. 예. 여기서 우리가 건드릴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선 이해가세요? 건드릴 게 없고요. 프로바이더는 하나 또는 하나 이상의 어덴티케이션 프로바이더 인스턴스의 인증 프로세스를 위임한다고 되어 있는데 왜 하나 이상일까요? 인증 방법은 여러 가지 많습니다. 지금 데이터베이스 인증도 있고 OAuth도 있고 JWT도 있고 XML 인증도 있고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중 하나를 선택을 하는데
우리는 그냥 DB 인증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Authentication Provider라고 해서 이 프로바이더한테 매니저가 위임한다 그랬죠. 근데 이것조차도 뭡니까? 인터페이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의의 구현 클래스가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번에 제가 보여드릴 때는 이걸 디폴트를 사용해서 우리가 따로 여기에서 작성을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냥 기본 이게 있다, 중간에 이게 있다 정도로 아시면 되고요. 그리고 내부에 직접 구현된 사항을 보게 되면 어떤 것을 지원하는지가 원래 필터해서 알려줘야 되는데 그냥 우리가 무조건 지원하냐, true 하고 그냥 리턴 시켜버리는 방식으로 구현할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내부에 있는 authenticate라고 하는 메소드가 있죠. 얘는 인터페이스에 있고 얘를 구현한 클래스가 얘를 override 합니다. 실제 인증 메소드래요. 얘는 유저 디테일 서비스를 가지고 와서 사용자를 확인합니다. 그러니까 요 안에 그러니까 authentication provide 내부에서 유저 디테일 서비스라고 하는 게 사용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상속을 받아서 구현할 건데요. 스프링 보안의 핵심이랍니다. 사실은 여기에 뭐 여러 가지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조회하고 사용자 인지 확인하고 하는 작업들을 다 하게 되는데 그게 load user by username이라고 메소드 내부에서 이루어집니다. 순차적으로 쭉 흘러가죠. 우리는 패스워드 관련돼서 패스워드 인코딩을 하는데 이게 스프링 4까지는 옵션인데요. 5부터는 반드시 이렇게 구현을 하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여기에 이게 비트 크립트라고 되어 있거든요. 비트 크립트 패스워드 인코드라고 되어 있는데 평문의 암호에다가 랜덤 값, 요거는 임의의 값입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패스워드가 지금 유저가 여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패스워드가 패스워드 1, 2, 3인데 요거는 정할 때 여러분이 임의로 정하시면 돼요. 사이즈는 뭐 지금처럼 10바이트를 하셔도 되고 20바이트를 하셔도 되고 여러분 마음입니다. 두 개를 합친 문자에 대해서 해시 함수에 집어넣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긴 패스워드가 나옵니다. 길죠? 굉장히 깁니다. 이게 작아서 아까 패스워드 쪽 사이즈를 제가 높였는데 이게 64자예요. 64자. 256이라는 얘기겠죠? SHA-256을 쓰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512 같은 경우에 128자거든요. 이렇게 길어지죠. 그래서 내가 입력한 패스워드가 비트 크립트 패스워드 엔코드를 사용해서 가장 많이 쓰니까 얘가 그래서 이제 해시 함수를 통해서 랜덤 값과 결합된 문자열을 해시 함수에 넣어주게 되면 패스워드가 이렇게 바뀝니다. 즉 원래는 패스워드 1, 2, 3이었는데 이렇게 바뀐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암호가 강화되어 있기 때문에 설사 만약에 데이터베이스가 해킹을 당한다 하더라도 이것을 가져가서 원래 입력할 때는 평문을 입력해야 되니까 입력할 때 그 패스워드 암호를 입력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입력할 때는 그걸 해야 되는데 솔트 값을 모르기 때문에 또 역해시가 어렵기 때문에 사실은 정확한 이 비밀번호를 알아내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자, 평문을 허용하는 방법이 여기 있는데 이게 no password encoder라고 하는 건데 요거는 이제 허용되지 않습니다. 지금은 허용되지는 않습니다. 우리 그 5 같은 경우에는. 자, 그리고 security context라고 되어 있죠. 얘도 인터페이스입니다. 물론 구현된 객체가 내부에 시스템이 존재하고요. 우리가 따로 이것을 만들지는 않습니다. 인증이 성공하면 현재 인증된 사용자의 세부 정보가 들어갑니다. ID, 패스워드, 권한. 세션이 유지되는 동안 애플리케이션 전반에 거쳐서 활용이 가능하다네요. 사용자 이름이나 세부 정보가 필요한 경우. 자, 이런 것들이 있다. 이 정도로 그냥 아시면 되고요. 자, 지금 이제 첫 번째 우리가 한 거는 뭐냐면 프로젝트를 만들고 그 다음에 시큐리티 여기 지금 빠졌구나. 원래 그냥 우리 추가하게 되면 나오죠. 지금 제가 추가한 거 나오는데 시큐리티 스타터라고 하는 게 들어가 있었죠. 그렇게 해서 JSP를 설정하고 뷰 폴더를 만든 다음에 application.properties라고 하는 파일을 설정하고
그 다음에 HTML 파일 하나를 웹의 홈에다가 둔 다음에 호출을 하게 되면 지금처럼 아이디 패스워드를 묻는 인증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거 스프링 부트를 매번 실행할 때마다 얘가 다시 생성이 됩니다. 보시면 껐다가 다시 실행 4AD76306 41 보이죠? 매번 바뀌죠? 그리고 이 정보는 메모리 상에 존재합니다. 데이터베이스에 존재하는 게 아니고 비밀번호도 매번 바뀌어. 그죠?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군가한테 우리 사이트에 오시려면 내가 이걸 복사해가지고 그 사람을 알려줘야 됩니다. 근데 매번 바뀌어요. 선생님, 어제 오늘 안 되는데, 잠깐만 있어. 새로 생성된 비밀번호로 한다. 그러면 이제 한동안 사용할 수 있어. 왜? 서버를 계속 주겠다, 켰다 하지는 않을 테니까. 한참 사용하다 어느 날 갑자기 사용 안 돼요. 아, 서버 새로 부팅 하셨구나. 선생님, 비밀번호가 뭔가요? 물어보고 알려주고. 이거는 뭔가 인증을 하는 거는 같은데, 우리 애플리케이션 보안을 뭔가 해주는 것 같긴 한데, 왠지 보안이라기보다 좀 괴롭힌 느낌이잖아요. 매번. 이렇게는 못 쓰죠. 결국은 이제 DB 인증을 해야 되고, 그럼 우리가 커스텀하게 우리가 인증하는 방식을 바꿔야 됩니다. 근데 제가 아까 얘기했죠. 이렇게 설명할게요. 성을 깔게 되면, 그룹을 깔게 되면, 이렇게 쭈루루룩 하는 처리를 시스템에 자동적으로 필터 등록을 해주고, 자기가 알아서 프로바이더, 디폴트 프로바이더, 디폴트 매니저, 디폴트 유저 딜 서비스를 다 등록을 해서 딱 만들어 둡니다. 근데 여기에는 아무런 기능이 없어요. 그냥 매니저 쪽에서 그냥 아까와 같이 임의로 생성이 된 임의의 비밀번호를 가지고 있다가 해당되는 유저에 대한 유저 객체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유저하고 패스워드를 가지고 그냥 단순하게 접속을 해서 인증을 받는 방식으로 디폴트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여기를 바꿀 거고요. 여기를 바꿔서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DB 인증을 처리를 하게 될 겁니다. 잠깐 10분 쉬었다 갈게요. 설정하겠습니다. 커스텀 인증. 사실 여기 나와 있는 웹 시큐리티 컨피규어 어댑터라고 하는 거는 이제 스프링 5에서 디프리케이트가 됐고요. 6에서는 없어졌기 때문에 그 방식에 맞춰서 여러분 하시면 되고, 지금의 예제는 이제 디프리케이트가 된 상태에서 스프링 5 5.7 기준입니다. 5.7 기준으로 지금 작성을 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자 여기 보시면 이제 Enable Web Security라고 되어 있죠. 원래는 의존성을 추가를 하게 되면 아까 그림처럼 나와 있는 여기가 디폴트로 다 조정이 돼서 세팅이 됩니다. 이 부분이. 근데 우리가 지금 이 필터 쪽을 좀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필터 쪽. 그럼 나중에 여기도 이제 또 바꿔야 되겠죠. 두 군데를 바꾸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프로바이더 쪽도 이제 커스텀하게 만들 수는 있는데 현재 여기에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충 이런 게 시큐리티구나 라고 아시면 나중에 이제 실전에서 그냥 그 환경에 맞춰서 튜토리얼 식으로 된 걸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커스텀 인증을 하기 위해서 이제 요걸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여기 시큐리티의 컨피그 쪽에다가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클래스의 이름은 웹 시큐리티 컨피그. 컨피그라고 하는 것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속을 받아야 되겠죠. 원래는 디폴트가 이제 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를 우리가 따로 상속을 받는다는 얘기는 필터를 재구현한다는 의미입니다. 필터를 재구현한다. 근데 이제 원래 딱 설치하게 되면 얘가 디폴트로
인증 필터가 제가 된다고 했죠. configure adapter 이렇게 자 클래스를 하나 만들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빠밤 이렇게 올라왔죠. 예. 그리고 나옵니다. 지금 앱 시큐리티 컨피규러 아답터는 디프리케이트 됐다. 아직 없어진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오버라이딩을 해야 될 게 지금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컨피규어. 컨피규어가 이제 필터를 재설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필터를 재설정하기 위한 컨피규어를 해볼 텐데 교재에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거는 시큐리티 예죠. 여기에 다 비워놓겠습니다. 보이죠? 자, 그렇다면 중요한 게 뭐냐면 설정을 지금 현재 저희가 재설정하는 겁니다. 재설정. 그렇기 때문에 얘를 누가 읽어야 됩니까? 예, 스프링 부트 요놈 애플리케이션 즉 메인 메소드가 있는 이놈이 여기 지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얘 자체가 configuration 그죠? 그 다음에 enable auto configuration 그 다음에 뭐였더라? 그 다음에 component scan 요 세 가지 애노테이션이 합쳐진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얘가 모든 컨피그레이션으로 등록된 애들을 읽어서 세팅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딱히 아무것도 안 한다면 아까 처음에 그림에서 봤던 이제 그러한 기본 인증 방식으로 지금 처리가 되는 거고 이제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데이터베이스 인증을 하기 위해서 인증 필터의 설정을 재설정합니다. 여기서 얘는 당연히 재서 읽어야 되기 때문에 configuration이라고 하는 애노테이션을 붙여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떤 configuration인지를 알려줘야 됩니다. 즉 이제 필터에 등록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enable web security라고 하는 얘를 애노테이션을 붙여주게 되면 이제 얘가 요 메인 쪽에서 실행하면서 configuration 읽어드리고 무엇을 재설정할지 즉 필터를 재설정하도록 애노테이션을 추가를 해준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지금.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들어오는 게 이게 빈을 하나 여기다 추가를 해주고 있죠. 거기서 무슨 빈을 추가해주고 있냐면 패스워드 엔코드라고 하는 얘가 인터페이스입니다. 인터페이스 구현체가 이제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패스워드 인코드를 리턴하는 메소드를 하나 만들어 주고요. 이 메소드를 호출하게 되면 객체를 하나 만들어서 결국은 얘가 인터페이스고 뒤쪽에 나온 얘가 구현체라는 얘기죠. 비크립토 패스워드 인코더 이렇게 나중에 필요할 때 얘를 이제 만들어 줄 거고요. 그러면 스프링 컨테이너가 얘를 인식을 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빈으로 등록을 해주겠습니다. 스프링 컨테이너가 얘를 실행을 해서 해당되는 패스워드 인코더 객체 물론 이 객체의 실제 내용은 비트크립트 패스워드 인코더의 객체입니다. 대중적으로 이게 좀 많이 쓰인다고 하니까 얘의 구현체죠. 그죠? 얘가 부모가 되기 때문에 부모 타입으로 지금 리턴을 받는 겁니다. 자, B는 하나 등록해줬고 여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그 다음에 원래는 여기다가 필터를 저희가 재설정을 해야 됩니다. 필터를 재설정을 해야 되고 자 근데 우리가 보세요. 지금 아까 그림에서 보면 결과론적으로 뭡니까? 필터가 거쳐가다가 매니저와 프로바이더 거쳐서 결국 얘가 실행해야 되죠. 그런데 필터가 자신이 실행이 될 서비스를 누가 알아야 되냐면 요 인증 필터 특히 지금 우리가 커스텀 필터 만들었죠. 커스텀 필터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교재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사용자 인증을 위한 DB 그죠? 사용자 DB 인증 처리 DB 인증 서비스가 등록이 되어야 된다.
나중에 등록할 겁니다. 지금 일단 이렇게 두고, 자, 우리가 새로운 커스텀 인증 필터 클래스를 만들었고요. 자, 이제 다시 한 번 더 호출해 보겠습니다. (9010) 이었던가? 자, 이제는 바로 들어가죠. 그죠? 아까처럼 그 인증, 그러니까 기존에 원래 기본 인증으로 들어가 있던 것을 지금 해제시킨 겁니다. 해제시킨 건 좋아. 해제시킨 건 좋은데 아무런 설정 안 해줬죠. 그래서 이제 지금 그냥 인증 없이 들어간 겁니다. 기본 인증을 해제시킨 겁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이제 데이터베이스 인증을 해야 되는데, 당연히 데이터베이스 인증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데이터베이스를 뭔가 조작하는 게 필요하죠. 그렇겠죠? 그래서 지금 교재에 보시면 미리 이제 저희가 데이터베이스 인증을 하기 위한 작업들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자, 이건 나중에 할 거고요. 나중에 할 거고, 이제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엔터티를 먼저 작성을 하겠습니다. 엔터티. 이런 모양으로 하겠죠. 엔터티를 먼저 만들어 보는데, 현재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베이스 쪽에 테이블이 유저스입니다. 물론 여기는 지금 시도해서 체크하는 부분까지 하면 이제 더 길어지긴 하는데, 우리는 유저스만 가지고 로그인, 로그아웃만 처리할 겁니다. 인증만 할 겁니다. 인간은 현재 하지 않고요. 자, 그러면 유저라고 하는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서 엔티티 그 폴더를 하나 만들고요. 패키지에서 entities 라고 하는 폴더를 하나 만드시고요. 여기에 유저 클래스 유저를 만들겠습니다. 자, 얘는 우리가 이제 필드가 거기에 있는 필드를 그대로 이제 사용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아이고 잠깐. 설명이 들어갈 게 있나? 잠깐만. 설명이 들어갈 건 없을 것 같고. 자, 필드가 지금 총 세 가지가 있죠. 여기 보면 지금 유저네임, 패스워드, 그다음에 어카운트, 락드라고 해서 요 부분은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계정이 잠기지 않았느냐? 예, 잠기지 않았다. 그런 의미입니다. 나중에 이제 그 시도 횟수를 처리하게 되면 저기에 카운트를 0으로 막아서 접속이 안 되도록 하는 게 맞는데 지금 그렇게까지는 하지는 않겠습니다. 자, 그래서 총 3개가 있죠. private 유저네임. 유저네임은 문자열 유저네임. private string 패스워드. 그 다음에 마지막 저쪽에 지금 들어가는 게 여기서 지금 불린으로 좀 처리해 볼게요. 0은 보통 불린의 false고요. 0이 아닌 것은 true입니다. 그래서 불린을 할게요. 그리고 칼럼 쪽에 이름을 조금 여러분들이 칼럼 애노테이션을 좀 쓰는 용도를 좀 보기 위해서 account non locked 이렇게 제가 해놨습니다. 자, 3개의 필드가 생겼고 우리는 롬복을 쓰고 있기 때문에 getter, setter 등을 한번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성자도 한번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디폴트 생성자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객체 출력하고 싶으면 toString 또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엔티티. 자,
자, 엔티티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테이블 이름을 저기하고 좀 틀리죠. 저기는 유저스인데 여기는 제가 지금 유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여기다 지정해 줄게요. 유저스다. 이 테이블은 유저스입니다. 라고 알려줬고, 그 다음에 이제 유저 네임이 그 데이터베이스에서 얘가 지금 아이디입니다. 기본 키죠. 그리고 얘는 칼럼이 지금 유저 네임이기 때문에 합쳐서 하나의 칼럼이다를 알려주겠습니다. 그래서 유저 네임. 그 다음에 패스워드도 칼럼 애노테이션을 써서 작업하겠습니다. 그래서 패스워드. 그 다음에 저기서는 보면 지금 account non locked라고 하는 게 데이터베이스에는 이렇게 언더바로 3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테스트용이니까 가능한 모든 상황을 지금 다 염두에 두고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러면 데이터베이스 쪽으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표시를 이 필드는 account non locked다 이렇게 표시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엔티티 작성 끝난 겁니다. 요거는 테이블입니다. 테이블. 자, 그 다음에 엔티티를 만들었다면 이제 레파지트리 만들어야 되겠죠? 레파지트리 만들겠습니다. 별도의 패키지를 하나 만들고요. 레파지트리스 해서 레포스라고 해놓고요. 자, 명칭 그대로 우린 지금 JPA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떤가? 레포스 인터페이스죠. 유저 레포지토리 하고, 자, 인터페이스를 상속을 받을 때 JPA를 받을게요. JPA 레퍼. 자, 우리가 지금 다루는 엔티티는 뭐냐면요, 유저입니다. 유저 엔티티고요. 유저 엔티티 아이디는 유저 네임이죠. 이게 타입이 지금 문자열입니다. 문자열. 그래서 스트링 해주면 끝납니다. 자, 여기서 이제 현재 우리는 지금 제가 테스트를 할 때는 개별적인 걸 제가 받지 않겠지만, 그래도 여기서 하나 추가를 해주면 유저 네임, 그러니까 사실은 find by id이기 때문에 거의 별 의미가 없겠다. 네, 그대로 할게요. user by name 하나 해줄까? 디폴트가 id이기 때문에 하나 그냥 만들어 주겠습니다. find user by user name. 입력받기는 이게 사실은 기본 키죠. 그리고 돌려줄 때 얘가 지금 현재 내부적으로 돌려주는 값이 특정한 어떤 하나를 우리가 받는다고 보세요. 이게 id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우리가 특정 하나를 받을 때는 JPA에서는 null 값을 사전에, 마치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보통 그 리스트 타입으로 데이터를 받을 때는 리스트 객체 안에 들어간 게 리스트 객체 자체는 생성이 돼요. 이 말 이해가세요? 근데 리스트 객체 안에 만약에 특정한 어떤 엔티티 또는 DTO의 객체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걔가 null이 될 수는 있어도 걔를 담고 있는 리스트는 null이 아니죠. 이해가세요? 그래서 안에 아무것도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받는 쪽에서 단순하게 지금처럼 제가 이렇게 예전에는 이렇게 제가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얘가 null일 때 데이터를 보통 이제 출력을 하거나 또 null일 때 값을 가져오려고 하거든요. 그런 경우에 에러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JPA에서는
옵셔널이라고 하는 너를 해결해주는 독특한 데이터 타입이 있어요. 얘는 물론 리스트처럼 열은 아닙니다. 하나의 데이터 값이에요. 옵셔널이라고. 옵셔널이라고 하는 타입이 있어요. 약간 좀 특이한 타입이죠. 그래서 하나가 왔다 하더라도 그 자체는 감수한 그 자체는 널이 아닙니다. 생성이 되고 내가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할 수 있는 독특한 메소드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보면 지금 옵셔널이거든요. 특정한 타입을 감싸고 있죠. 감싸고 있고 비었느냐 이렇게 마치 우리가 리스트에서 값이 비었느냐 아니냐를 체크할 수 있듯이 이렇게 해서 널이냐 이런 것들 존재하느냐 값을 가져와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값을 내가 널이 아니면 가져오면 되겠죠. 보시면 지금 널이면 어떻게 합니까? 익셉션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이 처리를 대신해주는 독특한 클래스입니다. 예. 뭐야? 그래서 값을 계속 바꾸니까 생기는 문제구나. User repository. 이건 좀 나중에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네. 아, 맞다. 이거 하나 뭐가 빠져있죠, 그죠? 자, repository.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해봤고요. 이제 레파이토리까지 만들었으니까 이제 뭘 해봐야 됩니까? 테스트 한번 해봐야 되는데 현재 지금 데이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를 좀 등록을 해놓을게요. 나중에는 저기 패스워드 쪽이 좀 암호화돼서 들어갈 거기 때문에 그렇게는 지금은 그냥 평문으로 넣어 놓겠습니다. 두 개 정도 하나 너무 허전하니까. 블락이 안 됐다. 블락이 안 됐다 해서 두 개의 데이터를 제가 지금 넣어놨습니다. 자, 이제 데이터를 만들었으니까 실제로 한번 테스트 쪽에서 해볼 필요가 있겠죠. 자, 여기서 이제 테스트 쪽에 가서 한번 실제로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여기서요. 잠깐 가려놓고. 자, 우리가 원하는 거는 지금 유저 레파이토리를 쓸 겁니다. 유저 레파이토리. 유저 레파이토리 인터페이스, 유저 레파이토리. 자, 오토와이어를 써서 객체 주입을 할 거고요. 테스트 클래스를 만들겠습니다. 테스트는 메소드. 자, 아무런 값도 지금 리턴이 필요 없고요. 자, 멤버 리스트 가져오겠습니다. 여기 안에서 이제 얘를 쓰면 되겠죠. find all. 거기에 정의된 거 우리 지금 사용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find all이고, 잠깐만, 거기 레파지토리가 지금 추가가 된 게, 그렇죠. 나중에 저희가 유저네임으로 체크할 때 얘를 사용을 그때 하게 될 겁니다. 현재는 여기서 그냥 단순하게 데이터베이스 연결이 제대로 됐는지를 확인해 볼 거고요. find all이기 때문에 find all F3을 누르게 되면 리스트 타입의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리스트 타입으로 받을 거고요. 타입은 유저입니다. 유저 리스트. 자, 이렇게 유저가 이게 아니고 엔티티 안에 있는 거. 아파치, 이게 지금 이상하게 걸려있나? 유저. USE야? 레파이트. 자바 유틸 리스트. ORG 아파치 걸리나? 또 뭐하는 소리인데? 잠깐만요. 아파치가 어디가 있어? 데이터를 제가 좀 파인더 얘가 받는 데이터 타입이 리스트. 이게 데이터가 유저. 이놈이고 유저 리스트. 이게 지금 강제로 변환해줘야 되나? 잠깐만. 저게 지금 이게 리턴 되는 타입이 이거지? 잠깐만요. 제가 저쪽을 좀 잘못 설정한 것 같네요. 아, 카탈리나 유저를 했군요. 여기다가 잠깐. 죄송합니다. 요 유저가 그 유저가 아니죠. 엔티티 쪽으로 받아봐야 되는데 제가 잘못했습니다. 레파이트에 좀 문제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다시 테스트 쪽이 이건가? 그죠. 자, 이제 정상적으로 됐죠. 이게 보면 유저라고 하는 객체가 여러 곳에서 지금 등장하기 때문에 스프링 시큐리티도 내부에 유저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습니다. 잘못하면 잘못된 타입을 내가 자동 완성으로 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 좀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유저 타입의 유저 리스트 해서 실제로 안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가 정상적으로 우리가 읽어내올 수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데이터베이스 쪽의 세팅은 이상이 없다는 얘기겠죠. 얘가 정상적으로 실행한다면. 자, 그래서 실행을 해보면 JUnit으로 두 개죠. 들어가 있는 게. 자, 뭐죠? 유저 레파지토리를 생성하는데 에러가 왔다. 유저 레파지토리. find user by username.
유저네임. 유저네임이 없다. 요거는 없어도, 요걸 빼야 되겠구나. 그리고, 유저네임이 없다고? 유저 쪽에. user name. 유저의 user name. 유저의 user name. 엔터티에. 막 하겠습니다. 뭐, 그럼 일단 좀 이따가 좀 수정할 게 있긴 한데요. 그건 좀 이따가 하기라고. 다시 하면 되는 거죠. find user, username. 찾아내야 되는데.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아까 제가 할 때, 요 규칙을 조금 이렇게 어긴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규칙을 좀 어긴 게. 여기 지금 유저 쪽에, 여기 아이디가 이게 있죠, 그죠? 그래서 그냥 이제 find by id라 하지 않고 제가 find by username. 아이디가 유저네임이니까. 그렇게 제가 변경을 했고요. 그 다음 이름을 지을 때, 여기서 지금 이렇게 바꿨어요. 원래 유저네임인데 중간에 구분자가 들어갈 때 첫 번째 시작할 때 대문자로 시작하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 뒤쪽에 n을 제가 대문자로 사용했죠. 잘못 찍어서 그렇습니다. 자, 이름을 잘못 찍었고 지금 이름 변경한 다음에 보면 정확하게 올라오고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지금 데이터가 두 개가 정확하게 들어가 있고요. 약간 이제 이렇게 지금 수정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수정이라기보다는 약간 테스트를 잠깐 해본다면 아까 그거하고 저희가 좀 차이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 있죠. 어떤 거하고 차이가 있냐면 JPA 그 레파지토리를 썼을 때는 정렬 기능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정렬 기능을 실제로 한번 해서 해보겠습니다. 뭐 특별한 건 아니고요. 그냥 이제 뭐 자체적으로 그냥 지원되는 거니까 이걸 잠깐 가려 놓고요. 똑같이 가지고 와서 지금 기본적으로 보면 오름차순이죠. 작은 수부터 큰 수로 올라가죠. 유저네임에 한해서. 근데 이제 디센딩을 한번 해보면서 이건 뭐 특별한 건 아니고 이게 지금 JPN 추가적으로 이런 기능이 있구나. 이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sort라고 하는 것을 선택을 하고요. by 해서 디렉션 라고 하고 여기다가 넣어주는 게 이제 ascend, descend를 저희가 선택을 해줄 수 있는데 디렉션 방향을 정해주시고 그 다음에 DSC, descending 이제 큰 수부터 작은 수로 진행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대상이 누구냐? 바로 ID 유저네임이라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정렬을 하면 당연히 그 반대로 지금 제일 큰 수부터 작은 수로 정렬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차이가 있다는 그 차이 정도만 그냥 확인해 보시라고 지금 하는 것이고요. 뭐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그죠? 2, 1 이렇게 정렬을 가져올 때 해준다는 얘기가 사실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이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나열을 하면서 이 순서를 바꾸는 게 어렵지는 않죠. 그죠? 그리고 좀 특이한 게 뭐냐면 일단 SQL은 여기 보시다시피 이렇게 자동으로 생성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그죠? 자동 완성 SQL이죠.
그리고 그걸 이제 우리가 보여주도록 우리가 show SQL에서 true 설정했죠. 뭐 이건 중요한 건 아니니까. 이렇게. 위에 보게 되면 어떤 게 있냐면 지금 패스워드를 자동으로 지금 제너레이팅 하고 있는 게 보일 겁니다. 이렇게 보이시죠? 이건 여전히 자동으로 SQL을 생성을 해줍니다. 왜냐면 아직 우리 필터 설정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그리고서 이제 요걸 우리가 다만 기본 인증이 해제가 되어 버렸죠. 인증 그 설정 클래스에서 아예 그냥 아무런 세팅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인증 자체가 그러니까 마치 해제된 것처럼 지금 현재 되어 있는 상태라는 거.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테스트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테스트까지 완료했고요. 다른 게 뭐 있나? 이렇게 상관없긴 한데, 이 명칭을 새로 하나 이제 만들어준 거니까 잠깐만요. 이거는 다시 원래대로 해놓을게요. 지금 제가 대문자로 쓴 것 때문에 아까 문제가 됐던 거니까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이렇게 되면 기본 마치 find by id하고 똑같기 때문에 좀 구분해주기 위해서 유저를 찾겠다, 유저 이름으로 이렇게 해서 다시 재설정을 해놓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메소드를 봤을 때 일반 우리가 그 JPA에서 자체적으로 제공해주는 기본 메소드가 아니다라고 하는 걸 좀 표시를 해줄 수 있고요. 이상 없이 실행이 됩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이건 있었죠. 여러분 그 만약에 여기서 여기 찾을 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유저 레파이토리에 기본 것 중에 find 그죠? find by id 여기 보시면 있습니다. id를 받아서 처리하는 거죠. 무조건 그 id로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처리하고 그다음에 내가 만든 게 아래에 있죠. 내가 만든 게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 JPA 인터페이스에 내가 메소드를 추가를 하게 되면 여기에 뜹니다. 만약에 여기 지금 이제 좀 약간 주의하셔야 될 게 by 뒤에 여러분들이 어떤 컬럼이나 필드를 쓸 때 구분자의 첫 번째만 대문자로 사용하셔야 됩니다. 얘가 그걸 다르게 본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제가 잠깐 그 얘기를 했었죠. 칼럼에서도 만약에 구분되는 그 복합 단어를 쓸 경우에는 반드시 칼럼이라고 하는 애노테이션을 제가 붙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걸 붙이지 않게 되면 두 개의 칼럼으로 인식해서 SQL을 생성시켜 주기 때문입니다. 그런 부분만 좀 주의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이렇게 데이터베이스 테스트까지 해서 오케이, 이제 아무 이상이 없고요. 자, 이제 여기서 보면 사용자 인증 서비스를 개발한다고 되면 실제로 사용자 인증을 하는 서비스. 그 누가 하냐면요, 유저 디테일스 서비스입니다. 요거는 인터페이스라 그랬죠. 인터페이스를 직접 구현해 주는데, 자, 앞에 그걸 했나? 잠깐만요. 여기 포함이 되어 있는가 모르겠네요. 이게 뭔가 중간에 뭔가 하나 빠져 있는 것 같은데요. 추가적으로 좀 해줘야 되는 일이 있거든요. 요거. 이 부분을 안 했네요. 보면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엔티티를 만들기는 했어. 근데 이거는 데이터베이스와 자바 또 스프링보트 애플리케이션 내에 존재하는 객체로서의 유저입니다. 그 사이의 연결이지 내가 얘를 특정한 어떤 그 인증 정보처럼 내가 사용을 하고 싶다. 예를 들면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작업을 해줘야 되는 게 있어요. 자, 이건 좀 설명이 좀 필요하겠네. 자, 어떤 부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냐면요. 아까 처음에 제가 기본 인증을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의존성을 추가하니까 이렇게 제가 자동적으로 연결해 준다 그랬죠. 연결을 해주고 사용자 정보의 유저 쪽에 유저라고 입력을 하고 패스워드는 지금 자동으로 생성되는 동적인 것을 카피 앤 페이스트해서 우리가 인증을 했습니다. 그러면 왜 유저라고 입력을 할까요?
그 유저 객체, 유저 클래스의 객체 유저이기 때문입니다. 보통은 유저 디테일스를 추가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구현을 해서 만들지는 않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겉으로 좀 드러내 보이게 하는 이유는 유저라고 하는 객체가 가지고 있는 내용이 뭔지를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파트가 어디냐면 유저 디테일스라고 하는 거는요. 여기서 우리가 잘 보세요. 여기서 사용자가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입력을 해서 딱 들어오는 순간에 스프링의 시큐리티 필터가 그것을 가로챕니다. 가로채서 아이디와 패스워드 정보를 담습니다. 어디에다가? 유저 디테일이라고 하는 곳에 담습니다. 담고 유저 디테일 쪽에 그거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네. 유저 디테일스 스프링 시큐리티 코어의 유저 디테일스입니다. 여기 보면 유저네임 이게 인터페이스구나. 요 구현체를 제가 보여줘야 돼요. 요거는 인터페이스입니다. 인터페이스인데 보세요. get password, get authority 보이죠? 인가 정보, 유저네임, 그 다음에 아직 그 만료되지 않았는 계정 만료 안 됐는가, 아직 잠김이 안 됐는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아직 인가가 유효한가, 아직 쓸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 인터페이스인데 얘를 실제적으로 누가 구현하고 있냐면 유저라고 하는 클래스가 구현하고 있는 이 유저는 우리가 지금 만든 유저가 아니고요. 스프링에서 얘기하는 부트의 잠깐 어디 있죠? 시큐리티 쪽에 있는 이건가? 너무 유저랑 관련된 게 좀 많다 보니까 스프링 프레임워크 부트 auto configure security properties 이게 이건 것 같은데 잠깐만요. 이거 아닌데? 이거 못 찾겠네. 잠깐만요. 조금만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저 디테일스로 구현한 애. 이게 있네요. 맞는데? 근데 얘는 이건 제가 만든 거고 내가 만든 거고 컴피그가 여기 있네요. 여기 보면 org Spring Framework Security Core User Details라고 하는 것을 상속받아서 만든 이놈입니다. 이놈이 지금 누굴 상속받았냐면 유저 디테일 상속받았죠. 얘는 인터페이스라고 했습니다. 이 안에 내부의 정보가 뭐냐? 유저네임, 패스워드죠. 요 이름 그대로 쓰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여기에 우리가 외부에서 입력하는 아이디 패스워드가 여기에 각각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요걸 이용해서 유저 디테일 객체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얘는 구현체인데 부모이기 때문에 우리가 외부에서 들고 다닐 때는 얘를 들고 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이 타입으로 보통. 당연하겠죠. 얘는 다양성을 이용해야 되니까. 근데 이 두 가지만 받아서 저장하고 있는 게 요 데이터 내부의 구성인데 나중에 최종적으로 이제 저희가 이제 인가 쪽을 하게 되면 여기 나온 authority까지 채워져서 완전한 형태의 인증 객체를 받게 되는데 지금은 저희가 아이디하고 패스워드죠. 유저네임과 패스워드. 자, 이렇게 받고요. 근데 지금 현재 저희가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이 유저 객체를 저희가 직접 구현하고 있어요. 우리 쪽에서. 유저 쪽에 가보시면 제가 직접 이렇게 구현을 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거의 똑같죠. 유저네임 패스워드 없다고 하면 지금 여기 카운트 블락은 non locked 있는데 나머지가 없죠. 자, extend 하겠습니다. 구현해야 되겠죠. 자, 인터페이스니까 유저 디테일.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오버라이딩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여기서 오버라이딩을 해볼게요. 구현되지 않은 메소드를 추가하라.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컬렉션 쪽 인증의 개수는 인증 개수. 얘가 어떤 거나 있다. 그것을 이제 리턴을 해줄 겁니다. 필요하다면.
지금은 받아오는 하나의 값을 리스트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아이고. 이런 표현이 굉장히 싫은데 여기서 쓰고 있으니까 그냥 하겠습니다. 자, 읽기. 그리고 계정이 아직 만료 안 됐는가? 우리는 만료됐다고 안 하겠습니다. 그냥 나중에 세팅을 하게 되면 그렇게 중간에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그냥 다 전부 다 true 인가도 유효하고 그 다음에 사용 가능합니까? 사용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서 요게 나중에 저희가 유저 디테일 객체로 저희 엔티티를 이제 사용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스프링 이제 시큐리티는 얘를 사용자 인증 정보로서 이해를 하게 됩니다. 테이블이면서 동시에 테이블 데이터를 가져와서 걔를 인증 정보로 이제 쓸 수 있게 만들어 준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게 지금 뭐가 있지? 아, 그렇죠. 이걸 추가해줘야 됩니다. 자, 시리얼라이저블이라고 해서 추가를 해주는 이유는 얘가 지금 상속을 받기를 얘가 시리얼라이저블로 상속을 받았어요. 즉 직렬화 객체다 이 말입니다. 직렬화 객체. 직렬화 객체는 네트워크에서 보통 쓰이는데 데이터를 파일에 쓰거나 데이터를 저장소에 쓰거나 읽어오는 목적으로 만들어지는 객체입니다. 순서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순서가 반드시 중요하기 때문에 뭐 요걸 추가하지 않는다고 해서 문제는 안 돼요. 문제는 안 되는데 이제 워닝 표시가 올라오니까 보기 안 좋으니까 그냥 이렇게 바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직접 사용자 정보를 담는 객체를 우리가 우리 엔티티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지금 만들어 준 겁니다. 원래 기본 인증에서 사용하는 스프링 그 시큐리티가 제공하는 코어에 들어가 있는 클래스인 유저가 아니라 우리가 직접 만든 클래스를 가지고 이제 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커스텀 인증에 지금 데이터베이스 해주고 그다음 유저 쪽 관련돼서 사용자의 인증 정보를 담고 있는 유저 디테일스라고 하는 인터페이스를 기본 인증에서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유저 객체가 아닌 내가 만든 엔티티 객체를 그 사용자 인증 정보를 담고 있는 객체로서 만들어 준 겁니다. 이게 빠뜨려져 있는 게 뭐냐면 여기에 이제 얘 자체가 인터페이스인데 오버라이딩을 강제로 해야 되는 게 있거든요. 강제로 해야 되는 것을 여기 지금 제가 표시를 안 해줬네요. 저는 여기 추가해줬죠. 이런 것들. 실제로 이 인터페이스에 가보시면 여러 개 존재하기 때문에 바로 이제 에러 표시가 뜰 겁니다. 어쨌든 지금 여기까지 끝났고 요 사용자 인증 정보를 이제 엔티티로 쓰기 위해서 엔티티를 수정했습니다. 유저 디테일스라고 하는 인터페이스를 구현함으로 해서 레파지토리 끝났고요. 데이터베이스 아까 테스트했죠. 자, 이제 뭘 하냐면 사용자 인증 서비스를 개발합니다. 자, 여기 지금 보시면 아까 앞서서 했지만은 사용자 커스텀 지금 필터 클래스를 지금 만들고 있어요. 만들고 있는데 얘는 크게 두 가지 일이 있다 그랬죠. 첫 번째는 필터를 재설정하는 거. 첫 번째. 두 번째는 최종적으로 데이터베이스와 연동해서 어떤 처리를 담당하는 유저 디테일 서비스 인터페이스 두 가지를 등록을 했습니다. 이제 바깥에 나가니까 잠깐 10분 쉬었다가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서비스 패키지를 만들고 여기에 클래스를 하나 만들죠. 우리가 Security User Detail Service 그리고 우리가 구현하는 클래스는 User Details Service
유저 디테일이 왜 나와? 유저 디테일스 서비스. 그러면 이제 자동적으로 유저 디테일스가 이제 오버라이딩이 되겠죠. 자, 그럼 핵심이 여기입니다. 무조건 여기로 들어와요. 얘를 내 대신 호출하는 거죠. 누가 호출하냐면 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자, 필터링이 돼서 리퀘스트를 가로채서 아이디 패스워드를 담아서 그것을 어덴티케이션 매니저한테 넘기고요. 어덴티케이션 매니저가 실질적으로 이제 서비스를 호출하는 어덴티케이션 프로바이더한테 넘겨주고 얘는 얘 내부에, 이 클래스 내부에서 유저 디테일 서비스에 있는 로드 유저 바이 유저네임을 호출해서 데이터베이스 인증의 결과를 받게 되고요. 그럼 인증 객체가 생성이 되고 넘어와서 시큐리티 컨텍스트에 담기는 구조입니다. 이게 이제 원래는 저희가 원래 실질적으로 이렇게 스프링 부트를 쓰지 않는다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일일이 다 저 빈 객체 다 만들고 해야 되겠죠. 좀 어렵긴 한데 어떻게 보면 그 시각적으로 겉으로 내가 드러나서 이해하는 데는 그게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공부할 때는. 근데 지금은 이제 저희는 JPA를 써서 구현하고 있고요. 자, 여기서 뭘 하냐면 유저 레파이토리 얘를 부르겠습니다. 자, 유저 레파이토리 부르는데 인터페이스인데 저걸 사용하려면 이게 주입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private user repository repository 해서 오토바이에서 주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user repository 부르면 우리가 아까 만든 거 있었죠. find user by username 이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걔를 불러보겠습니다. find user user by username. 그 여기 자동적으로 우리가 아닌 얘가 알아서 인증 객체에서 꺼내와서 여기다가 얘를 호출하면서 넣어줍니다. 그리고 얘가 리턴을 받는 게 하나를 받죠. 옵셔널. 그러니까 이게 널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처리해 주기 위해서 JPA에서는 뭐를 지원을 해주느냐? 만약에 else throw 없으면 null이면 예외 처리를 해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user name not found를 던지겠다는 겁니다. 스트링을 같이 포함해서 던져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사용자 미존재 이렇게 처리를 해주게 됩니다. 얘가 리턴하는 게 유저 객체를 리턴합니다. 아까 우리가 유저 디테일스라 그랬죠. 유저 디테일, 그러니까 유저가 우리가 엔티티에서 우리 엔티티인 유저가 유저 디테일스라고 하는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클래스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유저 이해가시죠? 그 다음에 얘를 돌려주면 됩니다. 그럼 결국은 이제 익셉션이 발생 안 되고 넘긴다는 얘기는 해당 유저가 있다는 얘기겠죠.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사용자 등록하는 파트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서비스 쪽에서 데이터베이스와 연동이 된 것 중에 create user라고 해서 하나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유저 디테일스를 봤는데 이 유저 디테일스는 우리가 구현을 할 때 뭘로 구현했냐면 유저라고 하는 우리가 만든 엔티티죠. 엔티티를 넘겨주면 됩니다. 넘겨주면 얘가 유저 레파지토리 이용해서 미리 구성하지 않더라도 세이브는 존재합니다. 그죠? 세이브가 존재합니다. 유저를 넣어주면 돼요. 그런데 이때 세이브는 엔티티죠. 엔티티 타입이죠. 엔티티긴 하지만 걔는 엔티티가 상당히 상위 부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얘를 다운 캐스팅을 하겠습니다. 유저로 이렇게. 그러면 이제 사용자 정보가 들어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데이터베이스와 관련된 모든 어떤 작업을 하기 위한 서비스 객체, 서비스 클래스를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필터를 재설정하고요. 그 다음에 이 유저 디테일스 서비스라고 하는 이 객체를 필터가 알 수 있게 등록을 해주면 모든 작업이 끝납니다. 두 가지죠. 커스텀 필터 클래스에 방금 만든 서비스를 등록하고요. 그 다음에 커스텀 필터 클래스에 필터를 재설정한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컨트롤러 만들고 화면 만들어서 이제 실제로 테스트를 해보면 됩니다. 구조는 이게 약간 복잡한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렇지는 않은 게 그냥 디폴트로 쓰게 되면 기본 인증이고요. 우리 지금 커스텀 인증을 만드는 건데 커스텀 인증 중에서도 저희가 하는 거는 DB 인증이죠. DB 인증입니다. 자, DB 인증인데 우리가 커스텀 클래스를 만들고 커스텀 설정 클래스를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필터를 재설정하고 사용자 DB 인증 서비스를 등록을 하면 모든 작업이 끝나는데 우리는 데이터베이스와 연관이 되어 있다 보니까 엔티티 패키지 내에 엔티티 만들고 그 다음에 레파지터리 패키지 내에 레파지터리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데이터베이스가 연동이 안 되면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두 개를 만들었고 그리고 이제 실제로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할 때 왔다 갔다 하는 대상이 뭐냐면요. 어덴티케이션 객체라고 해서 인증 객체인데 그 인증 객체가 담겨져 있는 모습이 인증 객체를 담고 있는 게 유저 디테일스라고 하는 객체고요. 그 걔는 인터페이스이기 때문에 걔를 누군가가 구현을 하게 되면 그렇게 유저 디테일스라고 내부에서 저장이 된 객체가 왔다 갔다 하면서 상호 그런 인증 정보를 처음에 리퀘스트가 올 때는 인증 정보를 담는 역할로서 유저 디테일스라고 하는 클래스가 쓰이고요. 그 다음에 인증 이후에 이제 매니저 넘어가고 프로바이더 넘어가서 실제로 해당 서비스를 하죠. 그럼 이때 계속해서 넘길 때 그 넘기는 대상이 유저 디테일스라고 하는 객체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저 디테일스를 처리하기 위해서 뭘 할 건가? 별도의 그냥 디폴트로 기존에 있는 걸 쓸 건가? 아니면 내가 만든 유저 엔티티를 쓸 건가? 그거거든요. 지금 내가 만든 유저 엔티티를 유저 디테일스 객체로 쓰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그걸 지정해주고 여기에 인터페이스이기 때문에 추가해야 되는 어떤 메소드가 있죠. 그걸 추가해 준 것 뿐이고요.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이제 데이터베이스하고 연동하기 위한 객체가 필요한데 그것은 유저 디테일스 서비스를 구현하면 되는 거였죠. 그리고 이 load user by user name은 자동으로 호출되는 메소드입니다. 자동으로. 누구의 자동으로 호출이 되느냐? 인증 공급자, 즉 authentication provider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호출되는 메소드인데 그럼 어떻게 자동적으로 호출이 되느냐? 필터에다가 얘를 등록을 하면 자동적으로 호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이 서비스를 필터에다가 등록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 자. 필터. 자, 컨피규어 쪽에 오버라이딩 하나 해보겠습니다. 컨피규어. 자, 찾다 보면 뭐가 있냐면 인증 매니저 빌드입니다. 인증 매니저 잘 생각. 인증 매니저는 필터에 의해서 최초 호출되는 놈이에요. 인증 매니저는 authentication 필터, authentication 매니저, authentication 프로바이더, 그 다음에 실제로 유저 디테일스라고 하는 서비스를 담당해야 되는 각각 인터페이스가 존재하고요. 그 중에서 이제 어떤 서비스가 실질적으로 대비 연동을 할 건가에 대해서 정의가 되고, 그리고 인증 객체를 어디다가 담을 건가, 유저 디테일스라고 하는 객체 인증 정보를 담아야 된다.
자, 그래서 이제 어텐티케이션 그 프로바이더가 실질적으로 호출하게 될 서비스를 여기서 등록을 해주겠습니다. 요거 상단에 이해할게요. 자, 지금 오버라이딩이죠. 저 안에 상단에 있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 현재 받게 되는 게 인증 매니저를 빌드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증 매니저한테 내가 바로 DB 인증을 하는 서비스야 라고 이제 등록을 해주는 겁니다. 유저 디테일 서비스가 뭐냐?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유저 디테일 서비스가 누구입니다? 납니다 라고 알려줄 건데 여기 객체를 담아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위에다가 주입을 좀 해주겠습니다. 그 클래스 이름이 Security User Detail Service죠. 이놈. User Details Service. 자, 그리고 얘에 대해서 주입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서 잠깐만 이게 퍼블릭이 아니면 안 되는 게 하나 있는데 그렇죠. 이건 상관없겠네요. 상속이니까 얘를 이제 등록을 해주겠습니다. 내가 DB 인증하는 애입니다 라고 이제 등록을 딱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서 여기에 들어오는 값 있죠. 값에 대해서 암호화 시키겠습니다. 패스워드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이제 서비스 등록이 완료가 됐고요. 얘는 지금 내부에서 보면 여러분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유저 그 시큐리티 유저 디테일 서비스는 내부에서 쓰고 있는 게 유저입니다. 근데 얘가 누구냐면 유저 디테일이에요. 얘는 내부에 뭐가 있습니까? 유저네임과 패스워드가 있습니다. 그 중에 패스워드를 자동 인코딩을 시켜주는 거죠. 이렇게. 이 객체는 어디에 있냐면 자기 자신한테 있습니다. 이 빈이 이미 생성돼서 내가 언제든지 호출할 수 있는 객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필터 등록을 해야 돼요. 여기에서 아무렇게나 하면 안 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라. 자, HTTP 웹의 요청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이제 필터 등록을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자 보자. 2개. 요것도 지금 포스트 전송이 현재 지금 토큰 값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테스트를 위해서 얘하고 그 다음에 이놈 뭐 보안적으로 좀 문제가 좀 될 수는 있는데 원래 그 오리진 그죠? 크로스 오리진이죠. 리소스 쉐어링하는 부분을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라든지 사이트 위조 요청하는 것들 일단 디세이블 시키고요. 그 다음에 리퀘스트 온 거 HTTP 리퀘스트, authorize request, 인증 요청 왔을 때 그걸 빼겠다. 어떤 부분을 지금 빼겠다고 지금 지정하는 게 있습니다. 매처 중에서 자, 지금 이제 빠져야 될 게 만약에 등록하겠다라고 오게 되면 등록으로 시작하는 모든 것, 레지스터로 시작하는 모든 것은 인증해서 배제하겠다. 그리고 모든 권한을 허용을 해줄 거고요. 이메일 어떤 리퀘스트에 대해서 어덴티케이트 인증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최초 어떤 폼에 대해서 로그인 폼에 대해서 지적해 주겠습니다. 로그인 페이지가 뭐냐면요. 로그인이라고 하는 서블릿 컨텍스트로 들어오면
로그인 페이지를 보여주겠다. 로그인 페이지를 하겠다 이거죠. 그 다음에 로그인 페이지니까 전체 다 허용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 조건을 붙여주기를 로그아웃 같은 경우에 저걸 지정 안 해줬구나. 로그아웃 같은 경우에 세션을 해제시키겠다. 그리고 인증 정보 비워주겠다. 깨끗하게. 이것은 허용이 되는 거죠. 로그아웃은 누구나 다 가능해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필터를 재설정을 한 다음에 저희가 이제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저희가 지금 사용자가 있는데 기존의 사용자는 조금 해제를 할게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암호화가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두 개를 선택해서 삭제를 좀 하겠습니다. 직접 이제 사용자 등록도 하고 처리를 하는 걸로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잠깐만 이게 없구나. 자, 컨트롤러 안 만들었죠? 네. 컨트롤러를 좀 만들겠습니다. 컨트롤 다 새로 만들어야 되니까. 로그아웃 버튼? 그것도 좀 안 만들어 놨네.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지금은 로고에 대해서 좀 테스트만 해보려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컨트롤러 교재에 나와 있으니까 그걸 그대로 하시면 수업 자료에 좀 있으니까 그걸 참조하시면 됩니다. 자, 이게 지금 이제 커스텀 필터 이제 등록을 했습니다. 했고, 컨트롤러 한번 개발해 볼게요. 커스텀 시큐리티 컨트롤러라고 해서 컨트롤러 클래스를 하나 패키지 만드시고, 여기에 새로 이제 컨트롤러를 만들겠습니다. 커스텀 시큐리티 컨트롤러. 자, 이게 지금 컨트롤러 하나 붙이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지금 이제 사용하게 될 게 유저 디테일 서비스, 패스워드 엔코더 두 개를 좀 추가하겠습니다. 세큐리티 유저 디테일 서비스 이거 하나 만들고요. 주입을 할게요. 주입을. 그리고 이제 저쪽 빈 객체 중에 패스워드 빈 객체. 패스워드 엔코더. 자, 그 다음에 이제 핸들러를 만들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이렇게 딱 이제 그냥 아무런 그 서블릿 컨텍스트에 그 루트 딱 주게 되면 K에 대해서 잠깐만. 참 별 상관이 없긴 한데. 자, 만들어 주겠습니다. 일단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여기에 슬레이스를 했을 때는 자, string 해서 인덱스 핸들러 하나 만들고요. 리턴은 인덱스를 부르겠습니다. 나중에 저희가 그 웹 INF 아래 뷰스 아래 인덱스가 존재해야 되겠죠. 최초 이제 실행 페이지라고 보시면 되겠죠. 맵핑
자, 이번에는 로그인. 로그인은 이제 서블릿 컨텍스트로 하게 되면 로그인 페이지를 보여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등록하는 거. 등록하는 게 지금 현재 두 가지가 있죠. 페이지를 보여주는 파트가 있고, 실제로 이제 그 뭐지? 그 등록하는 게 있고, 네, 두 가지가 있죠. 잠깐만요. 좀 확인 좀 해봐야 되겠네. 시큐리티. 지금 문제가 없나? 잠깐만. 자, 그 다음에 이제 레지스터. 여기서 로그인 할 때 눌러서 이제 들어갈 때 이제 아까 우리가 로드 유저 바이 유저 네임을 자동으로 호출을 해주는 겁니다. 그쪽 서비스에서. 자, 하나는 레지스터. 겟 방식에서는 단순하게 그냥 페이지만 보여주는 역할을 해야 되겠죠. 여기서는 그냥 페이지 레지스터 페이지를 돌려주는 역할을 하고요. 가입 페이지겠죠. 여기서는 이제 실제로 등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add 유저를 핸들러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래서 저기서 값이 넘어올 때 리퀘스트 파람으로 일단 받을게요. 근데 이제 그 값을 받을 때 두 가지잖아요. 그죠? 하나는 유저네임, 하나는 패스워드. 그래서 이제 여기서 웹 타입으로 해서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웹 타입으로 따로 뭐 받지는 않았는데 지금처럼 두 가지이기 때문에 그냥 웹 타입을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바디로 해서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말한 유저 객체 있죠? 이게 유저 디테일스입니다. 유저 디테일스. 유저 디테일스를 구현한 거죠. 아파치 쪽에 있기 때문에 보고 착각하시면 안 되고요. 유저 쌀에 지금 저희가 세팅을 해서 여기에 지금 세트를 이용해서 유저네임을 넣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바디 안에 있는 것 중에 get 유저네임이겠죠. get 유저네임 가져와서 세팅해 주고요. 유저 디테일스에 지금 값을 넣어주는 겁니다. 유저 디테일스 안에다가 지금 그 뭐지? 우리 인증 정보, ID 패스워드 정보를 지금 넣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유저 같은 경우에 패스워드는 보시는 것처럼 패스워드 인코드를 통해서 비트 크립토 그 패스워드 인코드 방법을 써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인코드. 우리 가져온 바디 중에 get에서 넘어오는 값 중에 패스워드 얘를 넣어줘서 이제 암호화시키죠. 이렇게 해서 근데 하나 빠진 게 있어요. 지금 현재 그 권한 쪽이 지금 정보가 없습니다. 이게 완전한 정보는 아닙니다. 아까 유저 디테일스에는 걔를 상속받은 유저에는 세 가지가 있었죠. 권한과 그 다음에 좀 더 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저희는 일부만 그냥 재구현해서 쓰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유저에서 이제 셋 어카운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초기니까 얘는 락이 된 사람이 아니야라고 세팅해주고, 그 다음에 유저 디테일스 이제 뭐였죠? 저희가 위에 있던 거 아까 그 이쪽 이놈이죠, 이놈. 서비스 쪽을 직접 호출해서 크리에이트를 통해서 만들어 주겠습니다. 직접적으로 크리에이트 해서 저기에 유저를 넣어줍니다. 이렇게 하면 일단은 필요한 것들은 컨트롤러에서 이제 만들었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페이지 화면 쪽에 보면 인덱스, 로그인, 뭐 레지스터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을 지금 하기 위한 JSP 파일. 아마 제가 기존에 요걸 해놓은 게 좀 있을 것 같아요. 요걸 그대로 가져와서 여기다가 담아 보겠습니다. 요거 뷰 쪽에 3개의 JSP 파일이 있으니까 여기다가 담아 보겠습니다. 자, 지금 인덱스 JSP는 그냥 로그인 화면입니다. 그 타이틀이 로그인이죠. 그 다음에 로그아웃, 직접적으로 부르는 건 아니고 로그인 쪽 아이디 패스워드 입력하는 거, 그 다음에 로그인 호출하도록 되어 있죠. 등록, 이렇게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 한번 실제로 서비스를 스프링 부트를 실행시키고 해보겠습니다. 또 어떤 어디에 오류가 있을지 한번 보죠. 이게 이거는 인증. 뭐죠? 인젝션이 실패했다. 컴피그 쪽에 시큐리티 유저 디테일스 서비스 타입의 빈을 필요한 빈을 만드는데 필드 잠깐만 내가 뭔가 빠뜨렸나? 잠깐만요. 웹 시큐리티 컴피그 재설정할 때 뭔가 빠뜨렸는가 보네요. 만들어지고 이걸 그대로 유저 디테일 서비스 enable override security user detail service 서비스 유저 디테일 서비스 등록하는 거 얘인데 패스워드 엔코더 패스워드 등록해주고 인코딩하는 패스워드 등록해주고 자 핀이 필요하다. 서비스 쪽 발견되지 않는다. 서비스의 빈을
정의. 뭔가 틀렸나? 잠깐만. 예. 서비스가 빠졌네요. 이제 스프링 컨테이너에서 인식이 돼야 되는데 저쪽을 아예 그냥 인식을 못했네요. 이제 해석은 됐나? 해석은 가능한데? 정상적으로 읽어왔네요. 자, 지금 9010의 스프링 시큐리티 이제 아까 저희가 해제했을 때 보게 되면 아무것도 안 떴죠, 그죠? 그냥 바로 이렇게 넘어왔습니다. 그냥 한번 그 인덱스를 바로 한번 호출을 해보겠습니다. 안에 있기 때문에 그냥 슬래시를 해서 호출하죠. 이렇게 이제 바로 로그인 페이지가 뜨는 걸 볼 수 있고요. 현재는 지금 저희가 사용자가 없어요. 아시겠지만 그리고 제가 이걸 에러 그 메시지를 제가 처리를 안 했네요. 어쨌든 그냥 해볼게요. 이렇게 했을 때 아무런 반응도 없죠. 저희가 원래는 회원 가입을 해야 되는데 회원 가입을 아까 보셔서 아시겠지만 필터 제외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레지스터로 시작되는 요 서블릿 컨텍스트인 경우에는 그냥 commit all이죠, 그죠? 그래서 바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인증창을 가지 않고 레지스터 해보게 되면 이제 등록 똑같은 화면이 좀 간단하게 만들었죠. ID 패스워드를 한번 1111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아무 동작이 없죠. 이것도 지금 메시지를 제가 다 처리하지 않기 때문인데 데이터베이스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가 이놈이죠. 보시면 이렇게 보이시죠? 지금 현재 아이디는 1111인데 패스워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굉장히 길죠. 이렇게 1111 제가 아이디도 1111 패스워드 1111 했는데 이렇게 64자짜리 샤256으로 해서 이렇게 암호화를 했습니다. 그렇게 지금 되어 있고요. 실제로 암호화가 안 되어 있으면 로그인을 할 때 이게 로그인 상에 인정이 돼서 실패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정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평문을 가지고 있게 되면 내가 변환을 시킨 다음에 비교하거든요. 그러니까 저쪽에서 데이터를 가져와서 그쪽을 예를 들어서 내가 평문으로 들어가 있을 때 아까 애초에 제가 값을 넣을 때처럼 평문으로 들어가 있으면 꺼내오면 평문이죠. 근데 내가 외부에서 이제 가져온 패스워드를 암호화시켜서 그하고 비교를 해야 되는데 당연히 그럼 안 맞겠죠. 그래서 그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이게 사용자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1111 하게 되면 우리가 애초에 원했던 회원 가입 쪽이네요. 죄송합니다. 지금은 제가 동일하게 회원 가입을 했는데 같은 값이기 때문에 이렇게 변화가 없죠. 만약에 이걸 저희가 마이베티스로 하게 되면 실렉트 업데이트를 하시거나 아니면 에러 메시지를 처리하셔야 됩니다. 아이디가 동일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다시 원래 보려고 했던 페이지. 원래 우리가 보려고 했던 페이지가 뭐냐면요. 메인 페이지예요. 그 메인 페이지의 모습은 index.jsp 이놈이죠. 그걸 이제 보여줘야 되는데 걔를 다시 호출하면 이제 로그인을 묻고 그래서 1111 하게 되면 우리가 원했던 페이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처리를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스프링 시큐리티를 이용을 해서 로그인, 로그아웃을 이제 처리를 한 거죠. 지금 이 페이지를 출력한 겁니다. 지금은 제가 이 페이지지만 사실은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메인 페이지로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최초 사용자가 딱
들어오면 메인 페이지로 들어가기 전에 그 페이지를 보여주고, 아니면 그냥 다른 페이지를 그냥 메인 페이지를 그냥 허용해 주셔도 되겠죠. 지금은 이제 여기서 보시면 레지스터 같은 경우 직접 접근이 지금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여기 페이지를 추가로 레지스터 말고도 뭐 여러 가지 또 추가할 수 있겠죠. 요게 엔트 매처라고 하는 게 이제 인증 뭐죠? 인증 해제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이 서블린 URL에 대해서는 이제 인증을 처리하지 않겠다 이런 페이지니까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뭐 메인 페이지를 하나 더 추가해 줄 수도 있고, 그죠? 해주게 되면 메인 페이지로 들어갈 때는 이상이 없다가 이제 다른 페이지로 들어갈 때는 인증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런 페이지들에 대해서는 접근을 바로 할 수가 없게 되겠죠. 그럼 구체적인 페이지당 하는 건 페이지별 권한 관리하는 거는 또 이제 인가의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다른 문제라고 볼 수 있고요. 로그아웃을 하게 되면 사용자 인증 객체 삭제하고 세션 삭제해서 이제 깨끗하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자, 이게 지금 이제 시큐리티인데 사실은 원래는 이런 어떤 그 인증 또는 인가에 대해서는 지금 이거는 보세요. 이거는 지금 여러분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게 공개된 겁니다. 공개된 거.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스프링 부트가 내부적으로 이제 관련되는 코드들이 공개된 코드를 써서 지금 설정하고 있죠. 물론 암호화 시켰기 때문에 사실은 뭐 역암호화 시키는 게 쉽지가 않죠. 어쨌든 간에 이제 이런 것들이 공개되기 때문에 대체적으로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사용자 로그인도 그렇고 내부에 암호화하는 것도 그렇고 보통 데이터베이스에 데이터가 들어갈 때 암호화를 많이 시키거든요. 별도로 하지 않더라도 데이터베이스 세팅 자체가 패스워드가 입력이 될 때 암호화돼서 자동적으로 들어가도록 데이터베이스 세팅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유연하게, 그러니까 어차피 코드를 고치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코드를 고치지 않고 보통 데이터들 다 전부 다 데이터베이스에 담아놓고 각각 별로 사용자별로 사용자 관리를 하면서 사용자별로 이제 그 접근 가능한 페이지를 이렇게 다 설정을 해놓는 방식으로 이제 기존에 했었죠. 근데 간단한 걸 쓸 때는 이것도 뭐 쓸만한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스프링 시큐리티라고 하는 거는 이런 겁니다. 이런 거고 뭐 이제 인가 쪽 들어가면 이제 페이지도 설정할 수 있고 또 XML을 사용하게 되면 조금 더 간단하게 적용할 수도 있죠. 근데 XML을 사용할 경우에는 이게 만약 사용자가 뭐 관리자하고 관리자 아닌 정도, 이 정도 구분할 때는 이게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상 넘어가